페스트, 알베르 까미. 일부 두 번째.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우는 자기의 진찰실을 나서다가 층계참 한복판에서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했다. 당장에는 특별한 주의도 하지 않은 채 그 동물을 발로 밀어치우고 층계를 내려왔다. 그러나 거리에 나서자 쥐가 나올 곳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길을 돌려 수의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미셸 영감의 반응을 보자 자기가 발견한 것이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 한층 실감했다. 쥐가 죽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저 괴이하게 보였을 뿐이지만 수희에게는 빈축을 살 만한 난리였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수희의 입장은 단호한 것이어서 이 건물 안에는 절대로 쥐가 없다는 것이었다. 2층 층계참에 한 마리가 있는데 필경 죽은 것 같다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미셸 씨의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건물 안에는 쥐가 없으니 그렇다면 누가 밖에서 그 쥐를 가져왔을 것이다. 요컨대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같은 날 저녁, 베르나르 리우는 건물 복도에 서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려고 열쇠를 찾다가 복도의 어두침침한 저 안쪽에서 털이 젖은 큰 쥐 한 마리가 불안정한 걸음으로 불쑥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멈춰서서 몸의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의사를 향해 달려오다가 또다시 멈추어 섰고 작게 소리를 내지르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다가 마침내 빠끔히 벌린 주둥이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버렸다. 의사는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쥐가 아니었다.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1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그의 아내는 이튿날 어느 산중에 있는 요양소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아내는 그가 시킨 대로 침실에 누워 있었다. 거처를 옮기는데 따르게 될 필요에 그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의사는 침대 머릿맛 불빛을 받으며 그에게로 돌리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이 30에다가 병색이 뚜렷했지만 그 얼굴이 그래도 리우에게는 항상 청춘 시절의 얼굴로만 보였다. 아마도 다른 모든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주는 듯한 그 미소 때문인 것 같았다. 가급적 자도록 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간호사가 11시에 올 테니 그때 12시 기차를 타도록 데려다 주리다. 그는 약간 땀이 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내의 미소가 방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그 이튿날인 4월 17일 8시에 수인은 지나가는 의사를 붙들고 어떤 짓궂은 장난꾼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복판에 갖다 놓았다고 푸념했다. 쥐들이 피투성이인 것을 보면 필경 커다란 쥐덫으로 잡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수인은 쥐들의 다리를 그어진 채 한동안 문턱에 서서 범인들이 혹시나 비웃듯이 낄낄대며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 나쁜 놈들. 놈들을 기어코 잡고 말겠어. 하고 미셸 씨가 말했다. 불안한 기분으로 리우는 그의 환자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부터 회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지역에서는 훨씬 늦게야 쓰레기를 걷어가는 까닭에 똑바르고 먼지가 잔뜩 뒤덮인
그 동네의 길을 따라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포장도로가에 내놓은 쓰레기통들을 스치며 지나게 된다. 그렇게 지나가던 어떤 골목에서 의사는 채소 쓰레기와 더러운 걸레 조각들 위에 팽겨쳐진 쥐를 10여 마리나 보았다.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환자는 거리의 면한 침실 겸 식당으로 쓰이는 방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깡마르고 움푹 팬 늙은 스페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앞 이불 위에 완두콩이 가득 담긴 냄비 2개를 놓아두고 있었다. 의사가 들어가자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던 환자는 몸을 뒤로 눕히면서 늙은 해수병자 특유의 고르지 못한 숨을 몰아쉬어댔다. 그의 아내가 세숫대야를 가지고 왔다. 한데 선생님 하고 주사를 놓는 동안 그가 말했다. 그놈들이 나오는데 보셨지요? 정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옆집에서는 3마리나 쓸어냈대요. 한데 선생님 하고 주사를 놓는 동안 그가 말했다. 그놈들이 나오는데 보셨는지요? 정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옆집에서는 3마리나 쓸어냈대요. 노인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막 나온다고요. 쓰레기통마다 안 보이는 데가 없는걸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 후 리우는 온 동네가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회진을 마치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생님께 존버가 왔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고 미셸 씨가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혹시 또 쥐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아, 천만에요. 하고 수희가 말했다. 제가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 감히 가져오질 못하는 겁니다. 전보는 그 이튿날 그의 어머니가 오신다는 정갈이었다. 며느리가 병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에 아들이 집안일을 돌보러 오시는 것이었다. 의사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간호사는 이미 와 있었다. 리우는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하고 화장까지 한 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하고 그가 말했다. 아주 좋아요. 잠시 후 도착한 그는 아내를 침대차에 데려다 앉혀주었다. 그녀는 착간을 돌아보았다. 우리 형편에는 너무 비싼 좌석이잖아요. 필요한 건 해야지. 하고 리우가 말했다. 그 쥐 이야기는 대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해괴한 일이지만 지나가겠지 뭐. 그리고 그는 빠른 어조로 용서를 빌면서 아내를 좀 더 잘 돌봐주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소홀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만 입을 다물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리우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돌아올 때는 모든 일이 다 좋아질 거예요. 그때 새 출발을 합시다. 그래요. 하고 눈을 반짝이며 그녀가 말했다. 새 출발하기로 해요. 잠시 후 그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서둘러 오가며 서로 부딪히고 야단들이었다. 기관차가 증기를 내뿜는 소리가 그들에게까지 들려왔다. 리우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는 아내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이러지 마요. 하고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물 젖은 두 눈에 다소 경련하는 듯한 미소가 되살아났다. 아내는 쉼호흡을 했다. 이제 가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는 아내를 꼭 껴안아 주었다. 이제 플랫폼으로 내려온 그에게는 유리창 너머 그녀의 미소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제발 몸 조심하도록 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리우는 출구 근처의 플랫폼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예심 판사 오통 씨와 마주쳤다. 의사는 그에게 여행을 가느냐고 물었다. 키가 크고 머리가 검은 오통 씨는 반은 옛날에 흔히 사교계 인사라고 부르곤 했던 인물의 인상이었고 반은 장의사 일꾼 같은 인상이었는데 친근한 목소리로 그러나 짤막하게 대답했다. 시댁에 인사차 갔다 오는 오통 부인을 기다립니다. 기관차가 삑하고 기적을 울렸다. 쥐들이 하고 판사가 말했다. 리우는 기차 쪽으로 발을 옮겼다가 다시 출구 쪽으로 돌아섰다. 네, 하고 그가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그가 유심히 보아둔 것은 오로지 죽은 쥐들로 가득 찬 상자 하나를 겨드랑이에 낀 역부가 지나간다는 사실뿐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진찰이 시작될 무렵에 어떤 사람이 하나 찾아왔다. 리유는 신문 기자인 그가 이미 아침에 한번 다녀갔다고 들은 바 있었다. 그의 이름은 레몽 랑베르라고 했다. 키가 작달막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결단성이 있어 보이는 얼굴에 눈이 맑고 총명해 보이는 랑베르는 활동적인 옷차림이었는데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자유분방한 인물 같았다. 그는 대뜸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파리에 있는 어떤 큰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로서 아랍인들의 생활 조건을 취재하는 중인데 그네들의 보건 상태에 대해 기사거리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리유는 보건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는 그 신문 기자가 과연 진실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인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고 상대는 말했다. 내 말은 철저하게 고발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철저하게는 못한다고 해야 옳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고발은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어조로 리우는 사실 그러한 고발이란 근거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질문을 통해 랑베르의 증언이 과연 애누리 없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알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애누리 없는 증언 이외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의 증언을 위해서 기사거리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생지스트식 발언이군요. 하고 신문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우는 언성을 높이지 않은 채 자기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으나 그것은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지쳐버렸으면서도 동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으며 또 자기 딴에는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랑베르는 목을 움츠리며 의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가 말했다. 의사는 그를 문까지 바래다 주면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랑베르는 약이 오른 것 같았다. 네. 하고 그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배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의사는 그와 악수를 하고 나서 지금 이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죽은 쥐들에 대해서 취재해보면 흥미있는 르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 그래요? 하고 랑베르가 소리치듯 말했다. 그거 재미있군요. 오후 5시에 새로운 왕진을 시작하려고 밖으로 나섰다가 의사는 계단에서 육중한 체격의 얼굴이 큼지막하면서도 홀쭉하고 눈썹이 짙은 아직 젊은 축의 한 젊은이와 마주쳤다. 그는 그 남자를 가끔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스페인 무용가들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장타루는 열심히 담배를 빨아대면서 층계 위에 자기 발 앞에서 뻗어가고 있는 쥐 한 마리의 마지막 경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회색 눈을 들어 침착하지만 다소 뜻이 담긴 시선으로 의사를 바라보더니 인사를 건네면서 쥐들이 이런 식으로 출현하는 것은 기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하고 리우가 말했다. 하지만 끝내 성가신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생님. 오직 어떤 의미에서만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 뿐이죠. 하지만 나는 흥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단연 흥미있는 일이지요. 타르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뒤로 넘기면서 이제는 꼼짝도 하지 않는 쥐를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이윽고 리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선생님, 이런 건 요컨대 수위가 걱정할 일이지요. 바로 그때 의사는 집 앞 대문 옆 벽에 등을 기댄 채 평소에는 늘 벌겋게 상기되어 있던 그의 얼굴에 피로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수위를 발견했다. 네, 압니다. 쥐가 또 나타났다고 알려주자 그는 리우에게 말했다. 이젠 아주 두세 마리씩이나 나타나는군요. 하지만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낙담한 듯이 보였고 근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리우는 그에게 몸이 괜찮냐고 물었다. 수인은 물론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딘지 개운치가 못하다고 했다. 자기 생각으로는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 같다고 했다. 그 쥐라는 놈들이 그에게 타격을 주었는데 그 놈들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훨씬 나아질 것이었다. 그러나 이튿날인 4월 18일 아침에 역에 가서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의사는 미셸 씨의 얼굴이 좀 더 팬 것을 보았다. 지하실에서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계단에 쥐들이 연암은 말이나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웃집의 쓰레기통은 온통 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의 모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녀는 눈이 까맣고 부드러운 은발의 키 작은 부인이었다. 너를 보니 반갑구나, 베르나르. 하고 그녀는 말했다. 쥐가 몇 마리 낳았기로써니 대수로운 일이겠느냐. 아들도 동감이었다. 사실 어머니만 있으면 무슨 일이건 다 수월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래도 리우는 시청의 쥐잡이 담당과에 전화를 걸었다. 그 과장을 그는 알고 있었다. 수많은 쥐들이 떼를 지어 밖으로 나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메르시의 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부둣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기네 사무실에서만도 50여 마리나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일이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리우는 자기도 그 점은 단정 내릴 수 없지만 쥐잡이 담당과에서 나서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그럼 하고 메르시에가 말했다. 지시가 있어야겠지. 만약 자네 생각에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시가 내려지도록 노력할 수도 있지. 그럴 필요야 당연히 있지. 하고 리우는 말했다. 그의 가정부가 와서 말하길 자기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서는 죽은 쥐를 수백 마리나 쓸어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대충 그 무렵부터였다. 과연 18일부터 공장들과 창고들이 수백 마리씩 되는 쥐의 사체들을 개원했으니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예 놈들의 명을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외곽지대에서부터 시내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리우가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나, 특히 우리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나 쥐들이 쓰레기통에 쌓인 채 아니면 도랑 속에 길게 열을 지은 채 기다리고 있는 판이었다. 석간신문은 그날부터 이 사건을 도맡아서 과연 시 당국은 행동을 개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구역질 나는 쥐떼들의 침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추궁했다. 시 당국은 아무런 제안도 마련한 것이 없고 전혀 아무런 대책도 세운 것이 없었지만 우선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죽은 쥐들을 수거하라는 지시가 지잡이 담당과에 내려왔다. 쥐들을 한 대 다 수거해 놓으면 담당과의 차 2대가 와서 그것들을 화장장으로 운반해다가 태워버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죽은 쥐들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갔고 그 수집의 양은 매일 아침 더욱 많아졌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쥐들은 떼를 지어서 거리에 나와 죽어 있었다. 집안의 구석진 곳으로부터, 지하실로부터, 지하 창고로부터, 수채구멍으로부터 쥐들은 떼를 지어 비틀거리면서 기어나와 햇빛을 보면 어지러운지 휘청거리고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사람들 곁에 와서 죽어버렸다. 밤이면 복도나 골목길에서 그들이 찍찍거리는 최후의 작은 소리가 역력하게 들려오곤 했다. 아침에 변두리 지역에서는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꽃 같은 선혈을 묻힌 채 어떤 놈은 퉁퉁 부어서 썩어가고 또 어떤 놈은 빳빳이 굳은 몸에 아직도 수염 많은 꼿꼿이 세워가지고 그냥 개천 바닥에 질비하게 나자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내에서조차도 층계참이나 안마당에 무더기로 사람 눈에 띄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또 행정관서의 홀에서, 학교의 체육관에서, 때로는 카페 테라스에서 한 마리씩 따로따로 죽어 있기도 했다. 시민들은 시내의 가장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질색을 하곤 했다. 아름광장, 간선도로, 프롱드메르 산책로 같은 곳도 점점 그것들로 더러워졌다. 새벽이면 죽은 쥐들을 말끔히 치워 없앴건만 낮 동안 시가지에서는 그것들의 수가 차츰차츰 늘어났다. 밤에 보도 위를 산책하던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체에 그 물컹한 덩어리를 밟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마치 그 광경은 우리의 집들이 자리 잡고 서 있는 땅 자체가 그 속에 고여 있던 고름을 짜내고 지금까지 안으로 곪고 있던 응어리와 악혈을 표면으로 내뿜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치 건강한 사람의 짙은 피가 돌연 역류하기 시작한 것처럼 여태껏 그렇게도 고요하기만 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발칵 뒤집혀버린 그 자그마한 도시의 아연 실색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상상만이라도 해보라. 사태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랑스토크 통신은 무료로 제공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25일 단 하루 동안에 쥐 6,231마리가 죽어 소각되었다고 알릴 정도였다. 이 도시에서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 숫자는 마음속의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켰다. 지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좀 불쾌한 사건이라고 투덜거리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직 그 전모를 분명히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원인도 규명할 수 없는 형편인 그 현상에 어딘가 무시무시한 구석이 있어 보였다. 오직 천식 환자인 스페인 영감만은 여전히 양손을 비비면서 나온다, 나와 하고 늙은이 특유의 유쾌한 어조로 되풀이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8일에 랑스토크 통신이
약 8천 마리의 쥐를 수거했다는 뉴스를 발표하자 도시의 불안은 그 절정에 달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바닷가에 집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리로 피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통신사는 그 현상이 돌연 멈췄고 쥐잡이 담당과에서 수거한 죽은 쥐의 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정오에 의사 리유가 자기 집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우는데 길 저쪽 끝에서 수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팔다리를 뻗쳐 벌리고 허수아비처럼 어색한 자세로 힘겨워하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노인은 의사도 알고 있는 어떤 신부의 팔을 붙들고 걸어왔다. 하늘루 신부였다. 리우도 전에 가끔 만난 적이 있는 박식하고 열렬한 예수의 신부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기다렸다. 미셸 영감이 눈이 번뜩거렸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도무지 몸이 가뿐하지가 않아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통증이 어찌나 심한지 하는 수 없이 돌아오다가 파늘루 신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종기가 났나 봐요. 하고 그는 말했다. 과로했던 모양이에요. 자동차의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리우는 이쪽으로 뻗친 미셸 영감의 목 밑을 손가락으로 더듬거려 보았다. 일종의 나무옹이 같은 것이 거기에 맺혀 있었다. 가서 누우십시오. 그리고 체온을 재보세요. 오후에 가서 봐드릴 테니. 수위가 가고 나자 리우는 파늘루 신부에게 쥐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신부가 말했다. 아마 유행병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둥근 안경 너머로 눈웃음을 쳐보였다. 리우가 점심을 먹고 나서 아내가 잘 도착했다는 요양소에 전보를 다시 읽고 있으려니까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그의 옛 환자들 중 한 사람인 시청 서기에게서 온 전화였다. 오랫동안 대동맥 협착증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리우가 무료로 그를 치료해 준 적이 있었다. 네, 하고 그가 말했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번에 딴 사람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웃집 사람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숨가쁜 목소리였다. 리우는 수위 생각이 났으나 나중에 보기로 마음먹었다. 몇 분 후 그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페데르브 거리의 나지막한 집으로 들어섰다. 선선하고 악취가 풍기는 계단 중턱에서 그는 마중하러 내려온 서기 조제프 그랑을 만났다. 50대 남자로 노랑 콧수염을 길고 동그랗게 길렀고 어깨가 좁으며 팔다리가 가느다란 사람이었다. 이제 좀 나아졌어요. 하고 그는 리우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렇지만 아까는 그 사람이 꼭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자꾸만 코를 풀곤 했다. 마지막 층인 3층 왼편 문 앞에 이르자 리우는 거기에 붉은색 분필로 쓴 글씨를 볼 수 있었다. 들어오시오. 나는 목을 매달았소.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을 한 구석에 치워놓고 방 한가운데 뒤집힌 의자 위로 천장으로부터 밧줄이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러나 밧줄에는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았다. 때마침 제가 와서 끌어 주었지요. 하고 가장 간단한 표현들만 쓰면서도 언제나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랑이 말했다. 마침 저도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문에 써놓은 글씨를 보았을 때는 뭐랄까요. 장난으로 그랬거니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한, 아니 심지어
음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다.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어떤 문을 하나 떠밀어 열고는 밝기는 하지만 살림살이가 초라한 방의 문턱으로 들어섰다. 얼굴이 둥글고 작달만한 한 남자가 구리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다가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숨 쉬는 사이사이로 쥐가 우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방구석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리우가 침대 쪽으로 갔다. 그 사내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너무 급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척추는 성했다. 물론 다소의 질식 증상은 있었다.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의사는 강심제 주사를 한 대 놓아주고 나서 며칠 후면 회복될 거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사내는 숨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리우는 그랑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서기는 낭패한 표정으로 아니요. 하고 말했다. 아닙니다. 제 생각에 보다 급한 것은 물론이죠. 하고 리우가 말을 막았다. 그럼 내가 신고를 하죠. 그러나 그 순간 환자가 꿈틀 하더니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항의했다. 진정하세요. 하고 리우가 말했다. 뭐 대수로운 일도 아니에요. 안심해요. 나로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고, 하고 사내가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그는 뒤로 벌떡 자빠지면서 훌쩍훌쩍 울어댔다. 아까부터 콧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그랑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봐요, 코타르 씨. 하고 그는 말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의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령 말이에요. 당신이 혹시나 또 그런 짓을 할 마음을 먹는 경우. 그러나 코타르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터이고 그건 다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것이고 자기로서는 그저 가만 놔두어 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리우는 처방전을 썼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그 일은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합시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그 일은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합시다. 2, 3일 후에 다시 오지요. 그러나 실없는 짓은 하지 마시오. 층계참에서 그는 그랑에게 자기로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형사에게 조사는 이틀 후에나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늘 밤에는 저 사람을 좀 지켜야겠는데 가족은 있나요? 가족은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라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저는 사실 저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돕고 살아야죠. 복도에서 리우는 기계적으로 구석진 곳들의 시선을 던지면서 그랑에게 그 동네에서는 쥐들이 완전히 없어졌느냐고 물었다. 시청 서기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는 동네 소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저는 마음 쏟는 데가 따로 있어서요. 하고 그가 말했다. 리우는 벌써 그랑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수의를 보아줄 일이 급했던 것이다. 석간신문을 파는 가두 판매원들이 쥐들의 치매는 완전히 끝났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리우는 환자가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민 채 한 손은 배에 또 한 손은 목덜미에 대고 대단히 힘을 쓰면서 불그스름한 담즙을 오물통에다 개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애를 쓴 끝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 수인은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체온이 39도 5부였고 목의 멍울과 사지가 부어올랐으며 옆구리에
거무스름한 반점 2개가 번져 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는 뱃속이 아프다면서 끙끙거리는 것이었다. 막 쑤셔요. 하고 그는 말했다. 이 망할 놈의 것이 마구 쑤셔댄다고요. 악취가 풍겨댄 입에서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골치가 아파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진 채 툭 붉어져 나온 두 눈을 의사에게로 돌렸다. 수희의 아내가 아무 말도 않는 리우를 불안한 듯 보고 있었다. 선생님, 대체 뭘까요? 하고 그 여자가 물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아직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굶기고 정열제를 쓰도록 하세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마침 수인은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리우는 시내에서 가장 유력한 의사 중 한 사람인 리시아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요, 하고 리시아르는 말했다. 특별하다 싶은 경우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요. 국부적인 염증을 동반한 열 같은 것도 없었나요? 그러고 보니 염증이 아주 심한 멍울이 생긴 환자가 둘이 있더군요. 비정상적이다 싶을 만큼요. 또 정상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난 하고 리시아르가 말했다. 하여간 그날 저녁 수인은 헛소리를 해댔고 열이 40도나 오르는 가운데 쥐를 원망하고 있었다. 리우는 고정농양 치료를 시도해 보았다. 테레빈이 들어가자 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수인은 고함을 질렀다. 이 망할 것들 때문에. 멍울은 전보다 더 크게 부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했고 목질이 박혀 있었다. 수희의 마누라는 걱정이 되어 넋을 잃고 있었다. 밤새 잘 지켜보세요. 하고 마누라에게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거든 나를 부르시오. 그 이튿날인 4월 30일에는 벌써 훈훈한 미풍이 푸르고 눅눅한 하늘에 불고 있었다. 거기에 실려 가장 먼 교회 쪽에서 꽃향기가 풍겨왔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아침의 소음은 여느 때보다도 더 활기차고 유쾌하게 느껴졌다. 일주일 동안 겪었던 그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진 이 도시에서 그날이야말로 새로운 날이었다. 리우 자신도 아내의 편지를 받고 안심이 되어 아주 경쾌한 마음으로 수희의 방에 내려갔다. 그런데 과연 아침이 되자 열은 38도로 떨어져 있었다. 쇠약해진 환자가 침대에 누운 채 미소를 지었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하고 수희의 마누라가 말했다. 더 두고 봅시다. 그러나 정오가 되자 열은 대번에 40도로 올라갔고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대고 다시 구토가 시작되었다. 목의 멍울은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수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목을 몸에서 멀리 두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마누라는 침대 발치에 앉아서 두 손을 이불 위에 놓고 환자의 두 발을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리우를 바라다 보았다. 이것 보세요. 하고 리우가 말했다. 환자를 격리해 특수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병원에 전화를 걸 테니 구급차로 옮기도록 합시다. 2시간 후 구급차 속에서 의사와 마누라는 환자를 굽어보고 있었다. 갈증이 풀린 환자의 입에서 말이 토막져서 튀어나오곤 했다. 쥐들. 하고 그는 내뱉었다. 푸르죽죽해진 입술은 촛농 같았고 눈꺼풀은 무겁게 아래로 처지고 숨은 단속적으로 짧아지고 멍울이 통증 때문에 사지가 찢기는 듯하고 자기 몸 위로 이불을 끌어 덮고 싶어 하는 듯 아니면 땅속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끊임없이 불러대기라도 하는 듯 수인은 자리 속 깊이 몸을 쪼그리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숨막혀 하는 것 같았다. 마누라가 울고 있었다. 그럼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죽었습니다. 하고 리유가 말했다.